안녕하세요.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잡박다시 고3입니다. 그에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국립가천과학관의 과학책 수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10대의 뇌입니다. 2018년 작으로 비교적 최근 작이며 10대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주목받는 대중서, 10대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교과서, 대기만성형 우리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뇌과학, 지금의 10대들은 이 책으로 혜택을 볼 최초의 세대이다 등 수많은 언론의 찬사가 쏟아졌고 전 세계 20여 개국에 소개되어 10대의 뇌에 대한 바이블로 자리를 잡았기에 오늘 과수다에서는 이 책으로 10대들의 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사장님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김사장님 이 책에 특히나 집착하셨잖아요. 집착했죠.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김사장님뿐만이 아니라 10대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저자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2명의 공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우선 프랜시스 젠슨,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저자가 되는데요. 아이들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에서 신경학과 교수님이세요. 신생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간 뇌 발달을 연구해 왔는데요. 학교 공공기관 테드 이제 의학 부분 테드인 거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대에 뇌에 대해서 강연을 이어져 왔고요. 또 두 아들을 둔 엄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에이미 앨리스 넛은 워싱턴 포스트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인데요. 2011년에 특집 기사 부분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자 프랜시스 젠슨이 뇌과학자이면서 두 아들의 엄마로서 이 책을 썼다고 하니까 더 신뢰성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자 본인도 보면 10대 심리학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책들은 많은데 이게 청소년 혼란 원인에 대해서 뉴런이나 대뇌 연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학자니까 그리고 또 엄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대 뇌에 대해서 강연을 쭉 하다 보니까 부모, 교사, 심지어 10대들한테도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젠슨이 이에 용기를 얻어서 10대 뇌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선보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빨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 책은 10대가 된다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10대가 반항하고 욕망하고 좌절과 고민에 휩싸일 때 그들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학습, 수면, 흡연, 음주, 스트레스, 스마트폰, 성별 등 많은 이슈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10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겠는데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놓인 개별적인 시기로 바라보는 개념이 등장한 때가 고작해야 20세기 중반이었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10대 학교 다닐 때 10대 정의하는 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아시죠, 솔직히. 10대 하면 질풍노도 이게 대표적인 말이었죠. 그렇죠. 요게 도덕책이나 국민伦理책에 나오잖아요. 질풍노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질풍노도 하면 방황, 반항,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질주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딱 정확합니다. 이거 딱 정확한데 이전에 사실 서구 사회라는 게 청소년기를 무시하고 아이가 바로 성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그랜빌 홀이 1904년에 청소년기에 대해서 책을 써 요거를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13세에서 19세 사이를 10대, 티네이저라고 하는데 요 단어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1940년대가 돼서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19세기 정도까지는 아이라는 게 그냥 작은 성인이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릴 때부터 노동을 했던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유아 노동력도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인 거죠. 단순히 그런 기여부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중요한 노동력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1900년쯤에는 미국에 2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고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10대 시대를 이끌어내는데 원인이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대공황을 처음에 들 수가 있어요. 이때 사실은 이제 아까 고용되었던 10대들이 일자리를 제일 먼저 잃게 됩니다. 제일 약한 고리가 잘리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노동력으로 쓰고는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제일 생산성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저임금으로 하던 사람 애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고등학교입니다. 1930년대가 되면 미국의 교육 역사상 최초로 17세랑 14세 사이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에서 청소년이 되는 그 시기가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는 처음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자기 뭐 중심적인 감정이라든지 야망, 과장, 뭐 과잉 같은 단어들이 10대를 정의하는 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잘 없던 단어들이, 그 표현 양식이거든요. 이유 없는 반항하시죠. 딱 하면 이제 반항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콜필드, 홀든 콜필드라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문화 현상처럼 10대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게 바로 요 시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10대의 뇌를 금방 출고된 페라리 자동차로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이제 차가 금방 출고했으니까 이게 막 붕붕붕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내는데 사실 공회전 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죠. 네. 우리가 예전에 언급했던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 책에서 보면 하버드 대학교의 두 과학자분이 있는데 요 데이비드 허블하고 토르스텐 비셀이라고 요때 처음 이 용어가 소개됐다고 합니다. 뇌가 경험에 의해서 또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처럼 성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고양이 실험한 내용이 나와요. 고양이가 좀 불쌍한 것 같은데요? 그죠? 실험 대상으로. 그 책 보면 좀 불쌍한 이유가 있죠. 새끼 고양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가려져 놨더니 그 눈을 평생 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눈의 신경 연결이 부분적으로 잠식해 들어온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사실 저도 이 부분 딱 보면서 좀 불쌍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런 걸 했어야 되나. 김영철 배우 아시죠? 뭐 광고에도 나오고 야인시대 보면 4달러.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대사 있죠. 내게 모욕감을 줬어. 비슷한가요? 글쎄 제가 야인시대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분이 궁예로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이분 궁예로 나온 궁예가 뭐예요? 한쪽 눈을 가리고 그렇죠. 있어요. 애꾸입니다. 그러니까 안대를 계속 쓰고 계셨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대 너무 오래 쓰고 연기하시다 보니까 한쪽 눈 시력이 확 떨어지셨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양이 너무 불쌍한 거야. 고양이까지 실험 안 해도 됐어. 그러네. 저희 한국 드라마를 봤으면 그쵸? 안 했어도 될 법했네요. 김영철 선생님한테 궁예한테 물어봤으면 됐는데. 네. 누구인가?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니까 이 저자도 두 아들과 다른 실험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렇게 했었어야 돼요. 아기 고양이한테 발 마사지를 했대요. 발 마사지를 하니까 고양이가 발을 엄청 잘 쓰는 발 중심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근데 특히 왼발 마사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왼발잡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요렇게 양육하는 방식이 천성을 바꾸게 된 거죠. 그리고 요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뇌 가소성이란 게 아동기랑 청소년기 물론 정점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뭔가를 익히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학습이 나중에 배우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네. 실제 뭐 사례가 있긴 했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봤고요. 이마엽뿐만 아니라 마루엽 이 또한 뭐 10대 청소년들한테는 발달이 더디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마루엽은 뇌의 연합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루엽이 느리게 발달하고 있다는 게 청소년들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책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흔히 우리 멀티태스킹 얘기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착각을 잘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는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잘한다. 근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다중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다중작업을 하면서 과제를 마무리할 때는 25%에서 최대 400%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덜 걸리는 게 아니고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제
10대 애들은 나는 멀티태스킹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효율이 낮잖아요. 근데 TV를 보면서 이게 리포트, 그러니까 숙제를 하게 되면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가 효과적이 되는 게 아니라 TV를 보면서 공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계속 이어폰 끼고 공부를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더 잘 된다는 그런 말을 하던데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만족감을 그냥 느낀 거예요. 그냥 만족감이겠네요. 예. 또한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뇌 조직인 회백질이 아동기 전체에서 두꺼워진다고 하던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사례로 드는 게 나무에서 가지나 뿌리가 이제 자라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극이나 경험 같은 반복된 감각 이런 게 새로운 신경 경로 생성에 기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게 과도한 성장하는 덕분에 새로운 걸 빨리 배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매체,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이 접했는데 조작법은 애들이 더 잘 배운다는 거죠. 네. 어떤 정보가 더 자주 반복되고 재학습될수록 뉴런도 더 강해지고 뉴런 사이의 연결도 잦은 왕래로 다져져서 숲길처럼 변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핵심은 빈도하고 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를 좀 배우게 된다 그러면 그걸 더 높은 빈도로 더 자주 그리고 되도록 근시일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떠올리거나 사용하면 지식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사기에서 보면 위편삼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주역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하도 주역을 읽으니까 그때는 이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 죽간이라 그래서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가죽으로 이렇게 묶거든요. 이게 쫙 피잖아요. 예. 근데 하도 그걸 보니까 묶은 가죽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폈다 닫았더니 몇 번이나? 끈이 3번 끊어졌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공자 같은 성인도 한 번을 계속 반복해서 연구하니까 이런 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배우고 익히고 학습한 거죠. 학하고 습하니까 결국 깨달은 거죠. 각한 거 깨달았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좋아하는 책들을 많았거든요. 그러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책이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벌어지잖아요. 악교가 벌어집니다. 위편 한 1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자님한테는 아직 한참 그렇죠. 먼 수준인데 근데 주로 어떤 책을 보셨는지 짐작이 가는데 그렇죠. 삼국지죠. 그렇죠.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월탄 삼국지 무지하게 월탄 아시죠? 저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국어의 강자신데 월탄 박종화라고 있어요. 금삼의 피. 이건 역사 소설의 대가입니다. 국어책에 나와요. 우리나라 국어 그 문학의 역사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요게 이제 특히 이제 단양 싸움, 장파 싸움, 적벽대전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관우의 천리행 이런 건 제가 한 1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이 어떠시네요. 네. 예. 잘 삼국지 얘기 잘 들었고요. 그냥 본격적으로 저희 얘기를 하자면 학습에 저 두 가지만 잘해도 대단한 성공이겠는데 다음 장으로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이 긴장을 풀고 원기 회복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그날 배웠던 것을 모두 기억하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잠을 줄여가면서 사실 뭔가 하고 싶잖아요. 이게 아깝다, 자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기억이나 학습 내용이 잠을 자는 시간대에 딱 응고가 되거든요. 청소년들한테 특히 잠이 이제 공기나 음식 같이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거죠. 근데 잠을 잘 자야지 키도 크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렇게 해서 꼭 이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유가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우리 멜라토닌이라고 하잖아요. 멜라토닌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밤에 2시간 늦게 분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머무는 게 아침에 더 오래 머물겠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러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밤에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 이제 어른들이 흔히 생각하죠. 이거 게을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예전에 뭐 영교시 수업하고 아침 일찍 막 등교하고 하면 만성적인 이제 수면 박탈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성인은 깨어날 때 이제 멜라토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년처럼 이제 아침에 안 졸리는 거죠. 근데 나 왜 이렇죠? 아침에 막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책에서 보면 서파 수면하고 램 수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충격에서 좀 충격에서 벗어나시고. 좀 병이 예. 서파 수면 그래서 뭐 서파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고 서파입니다. 천천히 파가 있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 그렇죠. 서파 수면입니다. 10대 이게 10대들은 수면주기 초반에 이제 이게 서파 수면 가장 깊은 잠을 자는 단계거든요. 요게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40%나 줄어든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수면 주기 후반 그러니까 깰 때쯤 되면 렘 수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막 활발해져요, 활동이. 일종의 쇼를 보여주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학습한 정보를 꿈에서 재현하고 내 기억한테 영역에 저장을 하는 거죠. 요때 정보가 응고화되는 겁니다. 10대들의 행동이 가끔은 너무나 기이하고 속 터지는 흔히 말하는 미친 행동 이런 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과격한 얘기지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유서 깊은 일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얘기해 동굴벽화에 요즘 애들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동굴벽화에도 그렇죠. 네. 이 책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2000년 전 사람이잖아. 그리스 시대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리스 10대들이 미친 짓을 한다고 써놨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격정적이고 화도 잘 내고 충동력이 쉽게 휩쓸린다. 그래서 성인들과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뭐 동굴벽화에도 쓰여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10대들을 생각하는 거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동굴벽화는 제가 약간 과장을 한 거고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사람 사는 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고요. 10대가 사실 이렇게 무모하거나 뭐 사실 용감한 걸 넘어선 거죠. 무모할 정도로 위험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10대의 뇌가 성인 뇌랑 다르게 보상의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도파민 약간 분비가 되는데 그 반응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사춘기에서는 이제 각성이나 보상을 조정하는 신경 시스템이 특히 예민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10대의 뇌는 이마엽이 다른 뇌 영역과 아직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청소년들이 사실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 통제를 행사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나 보상 행동 같은 거 결과 등을 평가하려고 하면 사실 더 많은 뇌 영역들이 연결로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아직 뇌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0대가 또 경계해야 할 문제가 흡연, 알코올, 스트레스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을 다룬 내용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담배랑 술 중에 얻은 게 오래된지 아세요? 술이 더 오래됐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다 맞춰가지고 재미가 없네. 술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기록에도 보면 주요 교역품으로 술이 나옵니다. 포도주죠.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기록에 있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네.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네. 뭐죠? 함무라비 법전 제일 유명한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네. 거기에 요 재밌는 게 나옵니다. 술에 물을 타서 양을 속이는 자는 상인은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사형까지요? 사형이면 사형. 술에 물 타면 사형. 무섭네. 식품위생법 위반 사형. 되게 무섭죠. 근데 네. 반면에 담배는 사실은 여러 설이 있긴 한데 신대륙에서 우리 콩키스타도로 얘기했었잖아요. 정복자. 그렇죠. 정복자.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네. 정복자들이 가져왔다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근데 그게 쭉 해서 임진왜란 때쯤에 일본에 그게 와가지고 임진왜란 전에 온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전후에 우리나라로 일본에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바코라고. 그렇죠. 나왔죠. 처음에 담배, 타바코, 포르투갈어라고들 네.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쭉 유럽에서 들어온 거죠. 어쨌든 뭐 둘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담배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요게 사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아까 뭐 수면 부족하는 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잠을 적게 자면 담배를 더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하면 음주를 시작할 확률도 3배나 높답니다. 그리고 니코틴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증가한다고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알코올 의존증에 걸릴 가능성이 10배나 크다는 거죠. 그 흔히 얘기하는 거 보면 담배 끊었다가 술 마실 때 다시 피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담배 끊은 분한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야, 한 대 펴, 한 대 펴 하면서 주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그때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술도 같이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으시려고 하면. 사실 흡연이 IQ를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알코올 남용으로 이제 인지기능 장애나 뭐 우울증, 뭐 외로움, 공격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성인보다는 청소년기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는 자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꼭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만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명을 찾아서 주변 누구나라도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른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네요. 다양한 부분에서 대화로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불안 장애와 기분 장애로 고생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0대 여성들은 보면 남성보다 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요인에서 반응하는 과정들에서 더욱 큰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여성이 이렇게 더 예민하게 된 게 이마엽 밑면에 정중선이라고 가운데 선이 있거든요. 요게 연결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발달 단계에서 맺어지는 사회관계들 있잖아요. 사회적 관계나 뭐 대외관계한테 더 마음을 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들이 서로를 비교할 때 뭐 특정 감정 회로에 뇌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이 책에 보면 미국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이 있대요. 거기 연구자들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 집에 최고 존엄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사모님께서 굉장히 예민하신 게 과학적으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럼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두뇌 회전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여자니까 고3님이 보시기에 가끔 그런 모습 보일 때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독이라는 단어는 흡연이나 알코올, 약물에만 붙였었는데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이 2009년에 미국 최초의 거주형 치료센터로 자리를 잡으면서 정신장애로 공식 인정하고 치료의 개념까지 확장하게 되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사실은 우리한테 뭐 너무 깊숙하게 파고든 거죠. 스마트폰 사용자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핸드폰 울리지도 않는데 마치 울리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이게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휴대폰 귤을 품은 육적같이 탁 품고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가끔 막 핸드폰 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안 울려. 김사선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현대인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그 요즘 말하는 깨톡 있잖아요. 그게 안 오면 핸드폰이 고장났나? 그러면서 다시 뭐 켜보는 일 이런 건 흔한 일인 거죠. 사실 이때 청소년들이 뭐 감춘 행동이라든지 뭐 거짓말, 사회적 고립 같은 요게 약물 중독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인터넷 중독에 똑같이 관찰되고 있대요. 되게 특이하죠. 인터넷 중독이라는 게 사실은 신경생물학적 영향이거든요. 그냥 화학적 약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데 순수하게 정신적 자극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을 연구하면 지금까지 이제 몰랐던 그죠? 순수한 중독 회로를 밝혀낼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개척자들도 디지털 접근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그거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페이스북 이사가 스튜어트 크랩이라고 했대요. 타임즈에다가 뭐 이런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가열하면 개구리가 자기가 익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있다가 결국 삼겨서 죽는다.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디지털 세계에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되게 좋은 뭐 예시를 들은 것 같아요. 네. 10대의 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른 어른들의 임무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뭐 신경학적으로 보면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성인보다 좀 떨어지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보통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여기 어린 시절에도 충동성이나 뭐 이런 무모함 같은 게 진정이 된다는 거죠. 반사회적 행동도 줄어든다. 청소년의 범죄 행위라는 게 사실은 나쁜 인격을 반영하는 그런 도덕적 결함보다는 위험한 행동을 야기하는, 그러니까 실험적인 행위의 결과다.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요,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경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뇌를 이해하면서 기다려보자는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청소년기를 지나서 2000년 아네트에 의해서 성인 모색기라는 발달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에 해당하는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를 의미하는데 성인 모색기는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아네트가 이제 여기서 성인기의 지체라는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후기 산업사회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특징으로 본 거죠. 사실 이제 요즘 보면 20대 초반이 뭐 사실은 직업을 과거 같으면 이미 성인이 돼야 되는데 학업이랑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가 보니까 성인기로 들어가는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성인기 초기에 사실 삶의 뭐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자신의 역할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25세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보면 뭐 남성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어학연수도 가고 그리고 또 제 취업이 안 되다 보면 또 대학원도 가고 그런 경우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뭐예요? 성인기가 점점 지체가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HBO 걸스라는 연속극으로 잘 드러냈는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한번 봤으면 뭐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저도 10대의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디를 가면 간다, 오면 온다, 통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어디 가면 전화해, 오면 전화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해답이 이마엽의 집행 기능 중에 미래 계획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래의 특정 행동을 수행하겠다 하는 의도를 마음속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만 10세하고 14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는 별다른 발현을 하지 않는데 20대에 가서는 그게 크게 발달한다는 게 밝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었다면 뭐 아들의 행동을 이해했을 텐데 하고 그런 아쉬움이 크게 들더라고요. 이제 미래 계획 기억이 20세가 됐으니까 좀 발현을 해야 될 텐데.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김사성님이 항상 이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걱정이 많이 하는데 어쨌든 20살이 되면 해결된다는 걸 이런 대답을 찾으셨습니다. 네. 다행이고요. 네. 저처럼 아니면 다른 문제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막막할 때면 이 책을 들춰보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들뿐만 아니라 10대의 아이들이 읽어도 본인들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추천하는 책 목록으로 추가하면서 이번 과수단은 마치겠습니다. 뇌까지 설명해 주신 뇌과학자처럼 오늘 스마트하게 설명해 주신 고3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